인생의 고비마다 되풀이하던 말이 있다. 그래, 산이라면 넘고 강이라면 건너자. 언젠가 끝이 보이겠지. 이제 조심스럽게 담담하게 말하고 싶다. 매 순간 나는 성실히, 알뜰히, 정성껏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리고 이제부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내가 가진 힘을 더 오롯이 쏟아보려 한다고. 죽을 때까지 선량한 사랑의 서사를 이어가고 싶다고.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멘토라고 지칭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멘토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이타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커스를 잘 보살펴달라고 어떤 친구에게 부탁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다고 합니다. 멘토는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 지혜를 나눠주는 스승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멘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텐데 사실 멘토를 갖는다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준다는 것은 더더욱 책임이 가해지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오늘 준비한 책의 저자는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녀를 멘토로 삼고 따르는 젊은 여성들이 무척 많습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매스컴에도 종종 얼굴을 보이시던데 바로 장명숙 밀라논나입니다. 밀라논나는 저자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기도 한데요. 밀라노 할머니를 지칭하여 만든 말이라고 하네요. 논나가 이탈리아어로 할머니라고 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밀라노 패션 디자인 유학을 떠났고 그 이후로 요즘 명품이라 불리우는 브랜드들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기도 했고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다양한 문화 및 산업 교류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로도 활발히 활약을 하셨으니 밀라논나라는 말이 제격이겠다 싶습니다. 저 또한 저자의 광팬입니다. 2년 전쯤이었을까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밀라논나 채널을 보고 단박에 구독을 눌렀습니다. 그 후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들어가서 보았는데 보면 볼수록 패션뿐만이 아닌 삶의 기준이나 마인드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무엇보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채널이기도 했고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멘토, 지혜를 나눠주는 스승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요즘 머릿속으로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의 미래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분.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신 밀라논나의 책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김영사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면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죠. 뭐 이면이라고 해서 좋고 나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절할 만큼 무섭게 욱 한다거나 항상 너무나 깔끔하고 청결해 보이고 사무실 또한 억소리 나는 깨끗함에 모두를 놀라게 하던 그런 사람이 차에 우연히 탔는데 차가 거의 쓰레기 더미를 방불케 한다거나 이런 분들의 이면적인 모습에 종종 놀랍기도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느낀 저자는 이보다도 더 작고 사소한 이면조차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가 그녀의 전부일 거라는 것이죠. 이건 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으니까요. 제가 이 일생 누군가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저자를 보고 처음으로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경위는 바로 내려놓고 비워가는 삶입니다. 정돈되고 절제된 삶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이런 것들을 입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패션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화려함은 누구보다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밀라노에서 한국인으로 1등의 자리를 거머쥔 분이신데 오죽하셨겠어요. 그 유명한 플라시도 도밍고의 무대 의상을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백화점 고문 겸 바이어까지 지내신 분이라면 아마도 옷장 안의 옷들이 기대 이상인 것이 의례적일 텐데요. 그분이 가진 소비의 개념은 남다릅니다. 옷을 무분별하게 사지 않는다는 패션의 거장에게 지금부터 그 노하우를 들어볼게요. 내가 가진 두려움을 스스로 떨쳐버릴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일찌감치 터득한 듯 합니다. 그로 인해 어릴 적부터 못생겼다는 콤플렉스를 세상 누구보다 세련된 이미지로 만들어낸 그녀이죠. 그런 그녀에게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근 그녀의 답은 이렇습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많이 입었다고. 단, 예전에 현직에서 일할 때라는 단서를 꼭 붙여 과거형으로요. 아르마니 하면 고급 소재, 정제된 감각, 세련된 디테일 등 그녀가 제시한 컬렉션은 아침 출근길이 바쁜 전문직 여성들에게 적합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 브랜드로 그녀는 자신의 포지션을 언질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정말로 그녀와 너무나 잘 어우러지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에 대한 마음속 그녀의 진짜 현답은 이렇습니다. 전 옷을 브랜드를 보고 입지 않아요. 제 취향과 형편을 고려해서 입어요. 특히 브랜드가 돋보이는 옷보다 저를 돋보이게 해주는 옷을 좋아합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이 아닌 나를 위해 입는 옷.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옷은 따로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가치가 최고인 옷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말은 유튜브에서 공개한 그녀의 옷장이 대변해 줍니다. 친정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아버지의 와이셔츠를, 그것도 일제강점기 때 입으셨던 그 오래된 옷을 빗바램도 없이 너무나 잘 관리해 멋지게 소화해내는 그녀이기 때문입니다. 소장용이 아닌 일상복으로요. 요즘 미니멀리즘에 관해 정리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본 그 책들이 알려주는 공통된 부분이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처분한다 입니다. 그런데 저자의 옷장에 있는 옷들은 거의 모든 옷들이 기본 20-30년이 넘는 옷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입어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만의 독특한 색입니다. 밴드웨건 효과라는 말이 있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유행에 동조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밴드웨건은 퍼레이드 맨 앞에서 악기를 싣고 다니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악대차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행렬의 선두에 선 악대차를 보고 따라가고 꽁무니에 있는 사람들은 왜 따라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몰려듭니다. 다수에 속하고 싶은 군중 심리죠.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 시간 속에도 몇 달 전 뉴스에서 백화점의 신상을 사기 위해 전날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을 보고 내심 놀랍기도 했고요. 좀 죄송하지만 너무 이렇듯 복잡다단한 시대에 사는 현대인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쉽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젊어서부터 유행에 둔감하진 않지만 자기 취향이 확고하고 자아까지 가늠할 수 있는 차림새를 선호하는 저자에게 박수를 치게 되는데요. 자기 취향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취향이 확고하게 정립되려면 성숙한 내면, 자존감,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도 거쳐야 하지만 자존감이 높을수록 시행착오를 덜 겪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남을 따르거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서가 안정되고 취향이 확실하면 무분별한 과소비와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패션계의 한복판에서 이런 자기 취향을 확고하게 정립시킬 수 있었던 저자에게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 떠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귀가 후 정리정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루틴을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아침 루틴 영상을 보고 명상을 시작한 젊은 층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100만이 조금 안 되는 구독자 수에 비해 그녀의 이런 일상을 담은 영상들은 거의 500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올 정도이니 그럴 법도 하겠죠. 패션계 보물창고의 주인 프랑코 이아카시가 이런 말을 했다죠.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돌고 도는 트렌드를 위해 산 옛날 디자이너들의 고물 대신 미술품을 샀더라면 자산가가 되어 노후를 편하게 보냈을 텐데 라고요. 저 또한 그녀를 10년 전에만 알았어도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모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보기도 했네요. 지금이라도 그녀를 알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그녀가 정의를 내리는 옷잘 입는 기준이란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스며드는 옷차림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렌드가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 진짜 멋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옷뿐만이 아닌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집 또한 그녀의 옷장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친정어머니가 쓰시던 밥상이 그 모던한 거실 중앙에 떡하니 자리하고 당당하게 거실 테이블 역할을 합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자개장, 시어머니가 쓰시던 그릇 등이 적절히 배치된 오래된 물건들이 멋스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초라하고 구식이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중요한 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 꼭 필요한 건박한 물건들만 놓인 쾌적한 공간, 그 안에서 안분지족하며 내 시간을 사는 것. 잡동사니를 늘어놓는 성격이 아니라서 단순함을 인테리어 컨셉으로 한다는 그녀의 공간 또한 그녀와 판박이처럼 심플하고 단정한 것이 꼭 닮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이른바 럭셔리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녀 스스로는 럭셔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네요. 세계적인 조향사 장클로드 엘레나는 럭셔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달리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한 삶은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다. 럭셔리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다.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네, 이런 럭셔리라면 그녀의 삶이 럭셔리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조금 촌스러운 표현을 빌자면 구식과 신식이 적절히 잘 섞여 매력이 넘치는 저자입니다. 그녀는 외적이든 내적이든 극과 극인 모든 것을 조화롭게 잘 어우르는 것이 특기인 것도 같습니다.
이제는 꼰대라는 나이가 되었기에 꼰대라는 은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위계 질서가 완고하면 사회는 경직되고 위계 질서가 파괴되면 사회는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녀의 위계 질서 절충법은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젊은이들이 아쉬운 게 있어 손을 내밀 때면 잔소리 대신 아무 말 없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꼰대라는 말 대신 어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존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덕목이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풍경이 바뀐 지금 기성세대는 인생을 숙제 풀듯 살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축제처럼 살게 해주자며 경계선을 잘 파악해서 선을 넘지 않을 때 어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들이 세상 천지에 널려 있는 요즘 분스껏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녀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지켜온 가장 큰 덕목일 수도 있겠다 싶은 분스껏 산다는 것. 그녀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1980년대 그녀 나이 36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 가장 유명하고 규모가 큰 패션 회사에서 고문 자리에 제안을 받습니다. 회사 측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대학 강의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무대 의상 작업을 계속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주 3일 근무를 제시합니다. 그러자 회사 회장님은 운전기사와 차를 배정해 주시며 차의 컬러와 차종의 선택 여부를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그 또한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평생 누릴 수 있는 편의가 아니고 언젠가 되돌려줄 호사라면 애초에 익숙해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재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와, 멋지지 않나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집안의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음도 확실하지만 내가 비록 을이라도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나의 가치 비용을 조금 할인해서 팔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 그러면 내가 우위에 서 있지 못해도 동등한 위치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자유는 그래서 그토록 소중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내 월급만큼 받고 나만큼 일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하며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당차고 자유로운 그녀가 항상 염두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략과 궁상의 경계선에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물건도 쓰임새가 다할 때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집안 어른들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자, 이런 그녀가 전략과 궁상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모아온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지난 25년간 해온 것이 바로 봉사이고 나눔입니다. 내가 입을 명품 한 벌이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잘 알기에 보육기관에서 봉사를 하고 아프리카를 오가며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인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삶인데 다이아몬드 수저를 주고 태어났어도 그 수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구와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인생을 꾸려나갈지는 수저를 쥔 각자의 몫에 달려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누군가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내던지고 스스로 일찍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무수저라도 양육자가 주는 사랑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아이를 키우신 수녀님들,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을 자양분 삼아 행복한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수저를 바꾸어 주려 노력하는 저자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보육기관에서 자라도 든든한 양육자와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으면 스스로 금수저를 만들 수 있다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늙으면 골프 칠 일밖에 없다오. 같이 골프나 배우러 다닙시다. 라는 선배의 말에 그녀는 혼자 되뇌입니다. 돈도 들고 시간도 써야 하는 골프에 쏟을 에너지를 저는 좀 다르게 쓰고 싶네요. 저만의 방식으로요. 그녀다운 말입니다. 그녀가 골프 대신 하는 일이 봉사입니다. 골프장에서 하루 만에 모두 쓰게 될 만큼의 비용으로 관심이 고픈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었고,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증오의 기억을 떨치지 못해 끊임없이 면도칼로 자해를 감행한 소녀를 보며 그 아이의 손목에 새겨진 송충이 같은 흔적을 지워주기도 했습니다. 호화로운 외식을 줄인 비용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아 영혼에 구멍이 난 어린이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심리 상담 비용을 보탰습니다. 구순구 계열로 태어난 아이의 수술도 지원했습니다. 수술 뒤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의 희열이 어찌 고급 옷을 입는 즐거움에 비길 수 있겠냐는 그녀입니다. 네, 옷장에 명품을 걸어두고 모시는 그런 삶이 아닌 내가 명품이 되어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녀가 저는 참 좋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가겠다며 그녀를 찾아와 울고 있는 제자에게 그녀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산다는 대명제를 세우라고. 조물주가 나를 만드신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죽었다 생각하고 도리어 살아갈 이유를 찾아보라고요.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에 나를 내맡기지 말고 내 마음부터 따뜻하게 품어주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게 만드는 에너지를 만들라고요.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아야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된다며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자신의 몫이라고요. 그리고 실패해도 창피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한 자신을 칭찬해 주라고요. 어떤 관계든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행동하면 결국 나쁘게 꼬이지는 않는다고요. 이렇게 너무나 명철하게 나를 지켜가는 철칙들이 52년생이 갖기에는 조금 앞서간 사고이기도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패션인이라 그런지 옷뿐만이 아닌 마음 또한 시대를 앞서갑니다. 마치 우리가 읽은 마음 공부 책에나 나올 듯한 이야기인데 그녀는 이런 말들을 행동으로 옮겨 깊은 내공을 쌓았구나 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제가 본 그녀 그 자체입니다. 제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게 이럴 때는 참 아쉽다고. 첫 번째로 살면서 깨달은 것을 두 번째 태어나 살면서 써먹으면 두 번째 생은 참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 번뿐인 게 좋다고. 인생을 두 번 살기엔 너무 힘이 든다고요. 많이들 공감되시죠? 이 말 안에 지난 시절 얼마나 고군분투 열심히 달려왔는가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화려했던 지난 시절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지금 하나씩 정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워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인생의 정리요. 안 그래도 깨끗한 것, 정리된 것 이상의 아름다움은 없다고 늘 생각한다는 그녀가 맘먹고 정리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홀가분한 삶을 살고 계실까요? 집안 구석구석에서부터 인간관계까지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삶의 태도도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쌓아두고 소유하려고 집착하지 않고 텅 빈 충만을 만끽하자면서요. 텅 빈 충만. 참 개운하고 고급지고 성스럽기까지 한 말이네요. 오래전부터 그녀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는데요.
바로 조촐하다입니다. 아담하고 깨끗하고 행동이 난잡하지 않고 깔끔하고 얌전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조촐한 삶이 바로 그녀가 지향하는 삶입니다. 황금 깔린 길이 아니라 자연의 냄새가 나는 길이 그녀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복잡하고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단순하되 맵시 있는 삶이 그녀가 원하는 삶입니다. 저도 조촐하다라는 단어를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는 미래를 단순하되 맵시 있는 삶이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이미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니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뿐만도 아니죠. 논날을 보고 늙는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수많은 중년들이 계십니다. 진즉에 논날을 알았더라면 제 삶의 방식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분들도 어마무지 많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소랑 똑같냐? 이런 댓글들도 즐비합니다. 진심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느껴지는 건가 봅니다. 사는 게 뭐냐는 질문에 그녀의 답은 역시 명쾌합니다. 태어나졌으면 열심히 사는 거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살면 좋고 내 몫을 책임져 주지 않을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두지 말라고요. 아,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도 할 것이 너무 많은데요. 좋은 출판사 김영사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논나의 루틴과 재미있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등 더 좋은 주제를 책이 아닌 그녀의 유튜브에서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기로 할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